안녕하세요. 한국사 선생님 김좌니쌤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다양한 사상의 수용과 그리고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어떠한 사상이 수용이 되었고 그리고 그 사상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어떠한 발전 과정을 겪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사회주의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우리 저번 시간에 민족유일당 운동에 대해서 보면서 간단하게 사회주의에 대해서 봤어요. 오늘은 그 사회주의가 우리나라의 이 일제강점기 시기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고 또 어떻게 발전 과정을 겪으면서 다른 운동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학습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 자, 일제강점기 시기에 사회주의의 유입 과정을 이해하고, 그리고 노동운동과 농민운동과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일제강점기에서 사회주의가 이제 들어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회주의라는 것이 노동운동과 농민운동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요거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사회주의 운동의 대두, 이 사회주의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고 어떠한 활동들을 하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사회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은 한 3.1운동을 전후로 한다고 합니다. 운동 전후. 근데 이 운동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지 이 배경을 살펴보면은, 자,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자, 우선 첫 번째로는 국제회의에 대해서 실망했다라는 거지. 응? 무슨 말이에요? 자, 여러분, 3.1운동의 배경 혹은 일어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 뭐가 있었습니까? 윌슨. 그렇지? 윌슨.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요거가 있었잖아요.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뭐예요? 세계 초강대국 중 하나였던 미국의 대통령 윌슨이 각 민족의 일은 민족 알아서 스스로 해결해라, 이런 내용이었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들은 우리 조선 사람들, 어머, 멋있잖아. 우리 지금 일본에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스스로 이제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상 3.1운동을 딱 전개했을 때 국제사회가 우리 3.1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렇지, 거의 무관심이란 말이야. 쟤네 뭐 떠들곤 있네?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예 막상 만세운동을 엄청나게 벌였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뭐야, 결국에는 국제사회는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구나, 우리 스스로 뭘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제회의에 대해서 실망했다라는 거. 플러스 알파로 이제 누가 나타나게 되냐면은 레닌이 나타나게 됩니다. 레닌의 약소민족에 대한 지원 약속이 있습니다. 라임이 좀 약소 미안합니다. 뭐냐면은 레닌이 누군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레닌은 소련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어요. 소련은 상식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근데 레닌이 이 소련이라는 국가를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이야. 거의 대장이라고 보시면 돼. 그랬을 때 소련은 무슨 국가인데? 사회주의 국가란 말이야. 근데 그 사회주의 국가의 대장이었던, 소련의 대장이었던 레닌이 약소 민족들에 대해서 내가 서포트를 하겠다, 도움을 주겠다라는 거야. 당시 조선 사람들 강한 민족이었어요? 약소 민족이었어요? 그치, 약소 민족이란 말이야. 지금 일본에 의해서 식민 통치 당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누가 도와줘? 소련이라는 엄청난 불공국, 큰 형의 거기에 대장이었던 레닌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그러니까 오씨, 사회주의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뭐지? 최고인데? 얘네는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했거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호감이 생긴다라는 거지. 자, 요렇게 배경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이제 이걸 주도로 이 활동, 사회주의 활동을 주도하였는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도. 자, 이 사회주의를 주도하였던 세력들, 계층들은 이 배경을 살펴보면 좀 추측을 할 수 있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국제회의에 대해서 실망을 했대.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소련의 레닌이 약소민족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듣고 막 호감을 느껴.
요 내용들 다 국내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느끼는 거예요? 국외에 있었던 내용들을 느끼는 거예요? 그치, 국외잖아. 그랬을 때 국제 정세에 대해서 나름대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 나름대로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겠죠. 그럼 누구야? 학생층이 되겠지. 학생이라든가 당시의 지식인, 그리고 또 가슴이 뜨거운 청년들. 자, 요 계층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운동이, 사회주의가 확산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이후 조금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은 누구? 농민과 그리고 노동자 계층으로 확대가 돼요. 물론 플러스 알파로,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여성들도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까지. 자, 그랬을 때 이러한 배경과 이러한 주도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면은 활동을 어떻게 했었는가? 요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회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서 어떠한 활동들을 하게 되는가? 활동. 자, 우선은 첫 번째로 사회주의 계열에 대해서 제가 저번 시간에 어떠한 성격이었는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복습 한번 해볼게요. 사회주의가 지향하고자 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였느냐? 바로 노동자와 농민이 주도를 하는 그러한 국가를 얘기를 해요. 노동자와 농민,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돈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딱 들었을 때 노동자, 농민, 별로 없는 것 같지? 이러한 사람들을 조금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무산계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없을 무자에 이제 재산산 뭐 이렇게 쓰세요. 돈이 없는 친구들이야. 근데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똑같이 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인류의 역사가 노동자, 농민들이 뼈 빠지게 일하면은, 무산계급이 뼈 빠지게 일하면은 누가? 유산계급. 누가 있겠습니까? 왕, 귀족, 지금은 자본가가 되겠죠. 부르주아 계층들. 무산, 반대말 뭐예요? 유산. 있을 유. 유산계급이 다 가져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주의자 입장에서는 누가 불쌍해? 노동자와 농민이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이 무산계급들이 열심히 투쟁을 하고 열심히 혁명을 일으키면 뭘 이룩할 수 있어?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무산계급을 위한 국가를 만들 수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사회주의 혁명. 무산계급의 혁명이니까 계급혁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어렵다. 어렵다. 자, 그랬을 때 결국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이 사회주의 친구들이 정말로 막 가련하게 불쌍해 막 이렇게 하면서 보는 두 계급 친구들 누구예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치?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운동이라든가 농민운동을 도움이 좀 이상한데? 서포트, 지원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초창기에 해요. 그러면서 이 사회주의 세력들, 공산주의 세력들이 점차적으로 우리나라에 하나의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빨간색 조선 공산당이다. 조선 공산당, 왠지 이름이 무섭죠? 우리나라에서 함부로 쓰면 안 될 것 같아. 자, 그랬을 때 1925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랬을 때 저번 시간 민족유일당 운동 복습 한번 해봅시다. 이 공산당, 조선 이제 사회주의 세력들, 일본 입장에서 반기겠어? 아니란 말이야. 일본은 자본주의 국가예요. 당시 제국주의 국가이기도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 세력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무슨 법안을 발의를 해요? 그치, 치안유지법. 치안유지법. 자, 요거는 연도 언제예요? 1925년. 얼마 차이가 안 나네요. 그랬을 때 치안유지법 한번 복습 한번 해봅시다. 세 가지. 자, 언제, 무슨 시대, 무슨 통치 때에 만들어진 거예요? 25년이니까 문화통치. 누구를 겨냥하고 만든 법안이에요? 사회주의 세력. 그런데 누구까지 잡아들여? 독립운동가들까지 잡아들인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치안유지법으로 인해서 사회주의 세력 강화됐어요? 약화됐어요? 그렇지, 당연히 약화됐겠지. 약화. 그러면서 결국에 사회주의 세력이 할 수 있는 계급투쟁을 이룩하려는 힘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랑 손을 잡아야 돼? 민족주의 계열, 특히 타협주의, 노노, 비타협주의. 그러면서 어떠한 운동의 배경이 된다? 민족 유일당 운동의 어떤 배경이 된다까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회주의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고, 더불어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누구에 의해서 주도가 되고, 그리고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측은지심으로 불쌍하게 여기는 이 노동자 농민운동을 주로 하면서 어떠한 활동들, 조선공산당이라든가 치안유지법, 그리고 민족유일당 운동까지 간단하게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근데 농민운동, 노동운동, 운동이야? 막 던져? 막 달리기 하고? 아니잖아. 자, 여기에서 이제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은 생존권에 대한 투쟁입니다. 간단하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 그리고 그 농사 지은 거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그 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받지 못했을 때 투쟁하는 거지. 그게 바로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의 그러한 기본적인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내가 싸우는가? 왜 이들이 낫 들고 도끼 들고 망치 들고 싸우는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라. 그래야 이 내용들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농민운동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배경이 사실 활동이랑 같이 연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농민운동을 일으키는데 당시 우리 당연히 일제강점기니까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농촌사회가 어떠한 정책들로 인해서 변화하게 됐는가? 요걸 살펴봐야겠죠. 일제강점기 때 농촌에 영향을 준 두 가지 사건 뭐예요? 그치, 토지조사 사업이랑 또 그치, 산미증식계획. 그랬을 때 토지조사 사업으로 자영농이 감소하고 뭐가 늘어나요? 그치, 소작농이 늘어나게 되고, 특히 소작농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일한 거에 절반을 떼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소작료가 너무 비싸. 소작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래서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거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절반은 네가 가져가. 이게 뭐야 이게? 더불어서 소작권의 이동이 되게 쉬웠다라는 거. 자, 이게 뭐예요? 자, 내가 지주야. 철수가 있고 영희가 있는데 둘 다 내 밭에서, 내 땅에서 소작을 해요. 그랬을 때 내가 철수는 좀 싫어하고 영희는 내가 좀 잘 보이고 싶어. 그랬을 때 철수의 이 소작권, 이 땅을 뺏어가지고 영희한테 마음대로 주는 거야. 왜? 난 지주니까. 그랬을 때 누가 억울해요? 철수가 억울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소작권의 이동은 결국에 이 소작인들이 본인의 소작권을 마음대로 지주가 좌지우지하는 거,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지. 하나 심화적으로 좀 하나 볼게요. 도지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도지권은 뭐냐면은 소작권을 지킬 수 있는 권리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바를 해. 알바를 하는데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기로 했어. 근데 사장님이랑 관계가 안 좋아.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이 일주일 정도 일하다가 야, 너 나가 이래.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나가? 감사합니다 이래?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 고용노동부 신고해야지. 신고해가지고 지금 여기 이 사장님 지금 계약 위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이게 뭐야? 노동자의 권리란 말이야. 그런 것처럼 일정 기간 동안 내가 이 땅에서 소작할 수 있는 권리, 도주권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언제 없어지냐면은, 언제 이제 인정을 제대로 못 받느냐면은 바로 이 토지조사 사업 때. 왜냐면은 토지조사 사업의 그 명목상 목적은 근대적인 토지 이 상황을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이러한 소작권의 개념이 무시가 되기 때문에, 도지권이 무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소작권 이동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조금 말이 어려웠나요? 말이 어려웠으면 안 되는데. 예. 자, 요렇게 이제 보시고, 모르시는 건 이제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어쨌든 이렇게 농민운동을 하는데, 소작료라든가 소작권 이동이 되게 이제 이 농민들에게, 특히 소작인들에게 힘든 거였고요. 플러스 알파로 뭐가 있었느냐? 바로 세금. 아유, 엄청 뛰어가. 이런 것들이 이제 농민운동의 주 배경이 되었다라는 거. 자, 그러면 노동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은 왜 이 노동운동을 벌이게 되었는가? 자, 여러분, 왜 일을 해요? 돈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 임금. 근데 일을 열심히 해봤자 일본인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턱없이 돈을 받는다. 당시 자료에 의하면은 최소 1.5배 혹은 최대 5배까지 일본인들이 조선 사람보다, 조선 일꾼보다 돈을 더 많이 받습니다. 엄청난 차별이지? 그래서 일은 똑같이 해? 아니, 일도 노동시간이 엄청나게 깁니다. 노동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요. 일본인들에 비해서도. 그러니까 일은 일대로 하는데 돈은 더 적게 받아. 당연히 빡치겠죠. 이게 노동운동의 배경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조직, 어떠한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제가 왜 먼저 조직을 설명을 드리냐면은 자, 농민운동, 농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 노동운동 같은 경우도 노동자들이 막 들고 일어나. 요걸로 끝이야? 아니란 말이야.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의견을 조율해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가 있어야 돼. 마치 3.1운동 이후에 이 3.1운동의 역량을 확인한 독립운동 단체들이 임시정부를 구성한 이유처럼 이러한 사람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뭉쳐서 나가게 하는 그러한 조직들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바로 뭐냐? 조선 노농 총동맹. 이름이 길어요. 근데 외우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조선에서 노동자와 농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총동맹이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조선 노농 총동맹. 조선의 노동자와 농민의 입장을 총대변한 총동맹이라고. 여러분, 근데 좀 물음표가 나오지 않으세요? 나 혼자만 궁금한 건가? 뭐가 궁금하냐면은 왜 농민과 노동자의 이 입장을 같이 조율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 예전에 이 시골과 도시의 변화를 이제 살펴봤을 때 시골에서 이 자기 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국외로 가거나 혹은 도시로 간다고 했잖아. 그랬을 때 이 농민, 이 집에서 이제 못하고, 이 농촌에서 힘들던 사람들이 결국엔 뭐가 되는 거야? 도시에서 노동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같이 약간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고 할까요?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결국에는 분산이 돼요. 뭐 내부적인 정책 방침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일제의 압박으로 인해서 사회주의 세력도 되게 이제 약해지고요. 되게 이런 상황이 되고, 그랬을 때 이제 두 개가 찢어지면서 뭘로 바뀌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조선 농민의 입장 대표하는 농민 총동맹. 그러면은 요건 당연히 조선 노동자의 입장. 조선 노동 총동맹.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언제 각각 1927년 이렇게. 그래서 조선 노농 총동맹이 농민 총동맹과 노동 총동맹 이렇게 이제 분할이 되었다라는 거. 각각 뭘 서포팅하기 위해서?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을 서포팅하기 위해서 조직되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왜 일어났고 또 이제 어떻게 이제 구심점이 있는지도 알겠어. 그럼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를 확인을 해보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배경이랑 활동이랑 똑같이 간다고. 그랬을 때, 자, 요거 기억하세요. 모모쟁이, 모모쟁이, 이렇게 소작쟁이,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농민운동 기억해 주셔라. 활동은 배경 똑같이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소작료 너무 높아. 아니, 절반 가져가는데 더 이상 가져가면 내가 뭐 먹고 살라는 거야? 조금 내려주세요. 소장님 좀 내려주세요. 소작권 이동.
아니, 그렇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은, 우리가 농사를 어떻게 짓습니까? 그러니까 소작권 이동을 조금 지켜주세요. 마음대로 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내용이라는 거야. 자, 그랬을 때 가장 대표적인 사건, 요건 좀 기억해줘야 돼요. 자, 뭐가 있었느냐? 암태도. 암태도라고 하는 섬에서 소작쟁이가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라 라는 거. 암태도, 소작운동, 암태도, 소작쟁이, 이런 식. 자, 노동운동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나 일 안 해, 이거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이제 파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파업. 지금도 이제 막 어디 뭐 회사 파업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노동자들이 일 안 해.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너희가 우리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우리는 일 안 해. 이러는 거. 이게 파업. 자, 그랬을 때 똑같습니다. 임금 좀 올려줘. 이거 너무 좀 차별 아니니? 응? 더불어서 노동 환경 좀 개선 좀 시켜줘.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이그샘플 뭐가 있느냐? 이그샘플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있다 라는 것까지 기억하셔라. 원산에서 이제 일본인 감독관이 조선 사람을 이렇게 때려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 사과해라 얘기하면서 임금 올려줘, 노동환경, 이게 프레스 되다가 팡 터진 거지.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20년대 활동이 되겠다. 자, 요런 거는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뭐 암태도 소작 운동에 대해서 딱 던져주고선 뭐 어떠한 운동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가? 농민운동, 뭐 아니면 사회주의 운동,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연도로 봤을 때 20년대 이렇게 뚝 이렇게 잘라서 세로 가로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렇게 20년 된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막 소작 운동 벌이고, 막 여기서는 막 이제 막 나 일 안 해 이러면서 막 이렇게 파업하고, 그러다가 30년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이런 운동이 진행이 되는가? 30년대가 뭡니까? 전시 상황이잖아요. 전시 상황.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잠깐 살펴봤는데, 전시 상황. 1931년 만주사변이라든가 37변 중일전쟁, 이러한 내용들. 그러니까 전시체제야. 전시체제. 일본이 모든 집중을 어디에? 전쟁에만 치우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농민운동이라든가 노동운동 이런 거 신경 써줄 수 있어요? 못해. 시끄러 임마,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끄러? 우리한테 시끄러라고 했어? 농민운동, 노동운동 어디랑 더 연계합니까? 사회주의랑 더 연대하게 되고요. 이렇게 한다 이거지? 니네 오케이 알겠어. 자, 농민운동, 노동운동 어떻게 되느냐? 항일 운동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항일 운동식으로. 왜냐하면은 얘네는 지금 먹고 사는 문제거든. 생존권에 대해서 지금 위협을 받는데 일본이 잘 통치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깔아뭉개, 막 밟아 이러니까 힘들다는 거지. 그러니까 항일 운동 성격으로 변화하게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당연히 지금 국내에서 일본이 통치하고 있는 국내에서 항일 운동을 하니까 이 농민운동, 노동운동 그리고 사회주의 전체적인 계열이 공개적으로 할 수가 있겠어요? 안 되지. 지하 조직화되고요. 지하 조직화되고 더불어서 운동이 점점 더 과격해진다. 과격해진다는 거 다른 말로 폭력성을 띠게 된다. 폭력성 띠게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라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몇 년도? 이렇게 해서 30년대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이제 배경, 조직, 활동까지 살펴봤는데요.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에 대한 의미, 어떤 것이 있었을까? 요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존권 투쟁으로 일어났습니다. 농민들과 노동자들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야. 내 정당한 권리를 받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로 이제 일어났다가 점차적으로 어떻게 국내에서 일어난 항일 운동의 성격이 되었다. 독립운동을 막 이렇게 국내에서 막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에서 남아있는 아주 격렬하게 전개되고 있었던
항일 운동은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다양한 사상의 유입과 그리고 발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다양한 사상이라기보다는 사회주의를 좀 포커스로 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회주의 계열은 사실 이 우리 민족의 민족운동에 이 영향을 분산시키는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뭐 민족주의자들과 막 이렇게 트러블이 일어난다든가 혹은 사회주의자들끼리도 싸우거든요. 지네끼리 싸운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모아서 나가자 이래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을 좀 저해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농민과 노동자들, 당시 비참했던 농민과 노동자들의 삶을 살펴보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였고요. 더불어서 나름대로 국내에서 남아있었던 그러한 항일 운동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투쟁!